집에서 기르던 개, 소, 닭, 그런 가축들이 이유 없이 막 줄초상이 나는 겁니다. 무당이 와서 당산나무를 보자마자 어떻게 지역 위에 마을이 생긴 거야? 꿈에 죽은 아들이 나타났어요. 엄마, 나 너무 추워. 아래로 내려와. 이러더래요. 아래로? 폐 채석장에 중년 남성의 시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남성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십자가에 박혀서 죽어 있었습니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 버스에 탔는데 내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행색이 좀 이상하시거나 내 눈앞에 있는 게 조상인데 조상이 아닌 것 같아. 절대로 받아드시면 안 됩니다. 두 분 아줌마 아저씨가 뛰어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마당에 그냥 뚝 앉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누구죠, 그 사람은? 안녕하세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공포라디오 쌈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온 전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기사 박이율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전직 강력 형사였고 지금은 미제 사건 등을 다루는 분석 철중이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죠. 형사님 두 분이나 나와 계신데요. 댓글에서 전재용 형사님 정말 네. 많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또 신명나는 입담으로 요즘 유튜브계를 평정하고 계신 깡철중 형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어떤 스토리인지 너무 기대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스토리는요. 강원도 한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폐쇄된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시간은 아주 오래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960년대 초 6.25 전쟁이 끝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씨, 가명인데요. 그가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요. 근데 이후 38선이 그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죠. 김씨는 동네 분들과 같이 남쪽에 왔는데 이제는 이들과 같이 농사 짓고 살 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강원도 일대를 떠돌아 다니다가 마침 인제와 양구 사이 작은 지역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강원도의 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양도 꽤 비옥하고요. 그래서 김 씨와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둘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30명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외부 사람들이 유입이 되더니 나중에는 작은 촌을 이루게 됐죠. 서로 품앗이도 하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서 이들은 마을에서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지난 어느 날 허름한 복장의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이 마을을 찾아오게 돼요. 당시 김씨 마을은 풍족했어요. 마을에 먹을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음식도 나눠주고 또 돈도 시주를 하면서 스님의 행랑은 어렵지 않게 가득 찰 수 있었죠. 이게 너무 고맙잖아요. 이걸 보답이라도 하듯 마을 중앙에 앉아서 명상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전 내내 이게 이어졌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갑자기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러요. 이장님,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장님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잠시 나와달라 하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가 이장님네 집이라고 말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장이 놀라서 왜 그러시냐라고 이유를 물었죠. 이후 스님과 이장은 한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잠시 후에 이장이 창백한 안색으로 나오더니 마을에 있는 어른 남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이어서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스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땅은 7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곳입니다. 땅의 진짜 주인은 악귀들이죠. 자기들 땅에 지금 인간들이 터를 잡고 살아서 악귀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아직은 금죄가 걸려 있어서 활동을 못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게 풀리게 될 겁니다. 스님은 당장 3주 안에 준비를 마치고 달포가 되기 전에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 마을이 피칠갑이 돼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단언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이에요. 여태 비어있는 땅에 다 같이 와서 일구고 이제 고향이라고 여기고 사는데 갑자기 떠나라니요. 하지만 이때 스님은 자기가 천기누설을 한 거라면서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보시한 마을이라 좋은 마음으로 말해준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때
목에 걸고 있던 염주랑 부적 같은 종이를 몇 장 건네면서 꼭 달포전에 이 마을을 떠나라 라고 경고했죠. 이 말을 마치고 뒤돌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 난리 났어요. 이장님 뛰어가고 사람들 다 바짓가랑이 붙잡고 대성통곡했죠. 어디를 가냐? 우리는 북에서 와서 고향도 없다. 다들 막 우르르 가서 스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진정 자비로운 스님이라면 그 악귀들 물리치고 이 마을에서 사는 방법도 알지 않느냐. 제발 가르쳐 달라. 그들의 외침이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난감해하던 스님이 한참을 고민했고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뗐어요. 그래요. 뭐 어차피 천기누설 이미 한 번 한 거 두 번 못할 건 없죠. 그리고 나서 이어진 스님의 제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달포가 지나면 아주 기묘한 붉은 달이 뜰 텐데 그러면 마을의 악귀들이 풀려나서 당신들 모두 죽을 겁니다. 그러니 그날 축시 10살 아래 아이들을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앞에 원을 만들어 앉게 하고 다 같이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채 첫 닭이 여러 번 울고 동이 트는 묘시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러면 악귀들이 다시 땅속에 700년간 봉인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이 의식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눈을 떠서도 안 되고요. 서로 잡은 손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모두 다 목숨을 잃을 거래요. 이 말을 마친 스님이요. 갑자기 작은 칼을 꺼내더니 새끼손가락을 댕강 잘라요. 막 피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 피를 당산나무에 뿌리고 그 잘린 손가락 단면을 나무에 스며들도록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이후에도 나무를 돌면서 계속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고요. 그렇게 스님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멍했어요. 그 와중에 오늘의 주인공 김씨 기억나시죠? 김씨는요, 스님이 남긴 염주와 부적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는데 마을 어른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10살 이하 아이들을 죄다 모아서 아주 엄하게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10살 이하면 사실 가만히 있기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아주 엄해요. 호통치고 손 잡아라, 눈 절대 뜨지 마라 하면서 계속 훈련을 하니까 결국 아이들도 여기에 적응이 됩니다. 또 사실 어른들이 매질도 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의식을 연습하게 되죠. 축시부터 묘시까지 대략 한 3-4시간 정도죠. 손 놓거나 절대 눈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요, 이렇게 애들 앉혀놓고 막 꽹과리 치고 또 막 동물 울음소리 무섭게 내면서 온갖 유혹을 다 견디도록 만든 거예요. 한편 김 씨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착잡했대요. 아니, 저 어린 애들한테까지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마을 떠나면 안 될까? 이게 너무 가혹하니까요. 어쨌든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스님이 말한 기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마을 분위기가 웬일인지 더 뒤숭숭해졌어요. 집에서 기르던 개, 소, 닭 그런 가축들이 이유 없이 막 줄초상이 나는 겁니다. 게다가 흔하게 보이는 쥐, 파리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약간 생명의 기척이 사라진다고 할까요? 좀 기이한 분위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무당이 와서 이 마을 입구에서 당산나무를 보자마자 이건 내가 모시는 신이 감당할 일이 아니야. 어떻게 지역 위에 마을이 생긴 거야? 이런 말만 하고 그대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렇게 결국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당산나무 둘러싸고 모여 앉아요. 마지막으로 이장이 한 번 더 반드시 너네 규칙 지켜야 돼. 호통을 쳤고 신신당부했고 이후 어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굳게 잠그고는 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때요, 김 씨가 뭔가 불길한 거예요. 이 마을에 계속 있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고민하던 그는 결국 그 스님한테 받은 염주, 부적 다 챙겨가지고 혼자라도 뒷산을 넘어서 마을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막 하고 있는데 마침 이때 하고 이장이 키우던 개가 끈이 풀렸는지 미친 듯이 김 씨를 뒤쫓아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죠. 그런데 이상해요. 뒷산을 이렇게 가는데 마치 무슨 경계라도 있는 듯 개가 딱 거기에 멈추더니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죠. 이게 더 불길했어요. 김 씨는 나는 반드시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
싶었고 헐레벌떡 산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마을에서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짐승의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고함 소리에 또 사람들 웃음소리, 막 뭔가 부서지는 소리, 쿵 내려앉는 소리까지 온갖 기이한 소음이 다 들려옵니다. 여기에 짓눌린 듯 김씨가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힘없이 픽 쓰러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의 귓가엔 여전히 소리가 들려옵니다. 번뜩 김씨가 정신을 차리게 되거든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염주랑 부적 가지고 도망쳐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죄책감 때문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먼 발치에서 마을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놀라웠어요. 마을 입구에 있던 당산나무가 벼락에 맞은 것처럼 세로로 쫙 쪼개진 채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점 같은 것들이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마치 피로 된 비가 내린 듯 마을은 말 그대로 피로 젖어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대로 주저앉아 펑펑 울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마을의 처참한 모습을 목격한 이후 그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김 씨의 손자가 인터넷에 남긴 글이에요. 손자에 따르면 이후에 할아버지는 제주도로 가서 평생 거기서 사셨대요.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입도 뻥끗 안 하셨는데 임종 직전에야 털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족 중에 누구도 이걸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유품을 보관하던 창고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노랗게 사가버린 종이들과 낡은 염주였죠.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다 사실이겠구나 라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믿진 않았어요.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여러 가설을 내놓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그 마을 사람이라면 꼬마 아이들한테 마을 전체의 운명, 목숨을 맡길 수 있을까요? 10살 이하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밤에 3, 4시간 동안 이걸 견딜 수 있냐고요. 저라도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초부터 그 스님이 사실 마을 악귀들의 하수인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러면 많은 게 설명됩니다. 마치 금방 죽을 것처럼 두려움에 떨던 어른들, 그들은 사실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 영이 약한 아이들을요, 막 둥글게 앉혀놓고 의식을 치르게 한 게 이거 자체가 악귀를 위한 미끼거나 또는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죠. 이율님 약간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믿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른들이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않고 무슨 매질이에요. 어쩌면 그들도 무언가에 홀려 있던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이죠. 이렇듯 괴담으로 전해지는 강원도 악귀 마을. 그건 과연 악귀를 쫓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르기 위함이었을까요? 정확히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는 거죠. 강원도 인제와 양구 사이라고 하는데요. 땅이 엄청 네. 넓을 건데. 지역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깡철중 형사님이 고향이 강원도시니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쪽이 약간 비옥한 땅이 있나요? 접촉산 중이죠. 그렇죠. 네, 그런 땅은 없죠. 사실 그런 땅이 있기 힘든데. 이번 이야기 들으면서 오랜만에 형사님 오셔서 그런지 저답지 않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스님이 예. 뭐 악귀 그런 거 다 거짓말이고 네.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 하나랑 바꾼 게 아닌가. 그 스님은 아닌 거네요. 그냥 머리만 깎고 다니는 가짜 스님이. 저는 다른 거보다 이제 어린애들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동 학대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애들을 밤에 잠도 안 재우고 새벽에 손을 잡고 눈을 감게 한다는 게. 이게 60년대 초반 그때라고 생각이 돼서 가능한 거지. 예. 사실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죄의 경중을 뭐 따지기 힘들겠지만 그걸 시킨 부모가 더 죄가 클까요? 아니면 그 스님이 죄가 큽니까? 스님은 이제 교사범이 되는 거죠. 시킨 사람이 되는 거고 시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죄가 있는 거죠. 오랜만에 이러한 경찰 쪽의 풀이가 너무 오랜만이네요.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보자분의 이모님 내외분이 실제로 겪으신 일이에요. 이모님의 아드님, 그러니까 제보자분의 사촌 형이 2008년 대만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 고인은 프로 골프 선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만에 전지훈련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변을 당하신 거죠.
제보자분의 이모님은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혹시 선수단 내부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 아닐까 의심까지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지난 2011년의 어느 날 꿈에 죽은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들은 너무도 애처로운 얼굴로 울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엄마. 이 꿈을 꾸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이모는 산소가 있는 곳에 가서 잡초도 뽑고 주변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 후로도 꿈은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게 됐는데 무당에게 이모님이 말했어요. 자꾸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나서 춥다고 한다. 무덤이 뭔가 잘못된 건지 뭐 내가 옷이라도 더 태워줘야 되는지 걱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말없이 이모의 말을 쭉 듣던 무당이 갑자기 뚱한 표정으로 한마디를 툭 내뱉었어요. 여기까지 온 그쪽한테는 미안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이모는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아니 기껏 발품까지 팔아서 용하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는데 난데없이 이게 무슨 문전박대인가 싶었던 거죠. 이모가 아무리 캐물어도 무당은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요. 그렇게 무당집에 다녀온 뒤로도 이모의 꿈은 계속 이어졌어요. 하루 걸러 한 번씩 꿈에 자꾸 죽은 아들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래요. 엄마, 나 너무 추워. 엄마, 나 추워. 야, 이게 아무리 죽은 아들이고 꿈이라고 하지만 엄마의 심정은 도대체 어떻겠어요? 정말 미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꿈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떡해요? 항상 춥다고만 했던 아들이 이번에는 꿈에 나와서 엄마, 나 추워. 너무 추워. 아래로 내려와. 이러더래요. 아래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싶었는데 이모는 고민을 했죠. 그 무당을 다시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쩔 수가 없이 용하다고 하니까 또다시 그 무당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 무당은 같은 말을 하더래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냥 돌아가. 이모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래요.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곳을 그냥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다시 꿈에 죽은 아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한마디를 덧붙이더래요. 엄마, 아래로 내려와. 엄마, 할아버지한테 와. 어머나. 근데 그 꿈에서 깨어난 이모는 무릎을 탁 쳤대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 댁이 전남 여수에 있었는데 죽은 아들이 생전에 그곳을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아래로 내려오라는 게 무덤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댁으로 오라는 거구나. 남쪽으로 내려와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막상 거기까지 내려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 이모님은 작은 단서를 찾은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모부를 보채서 급히 여수로 출발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그렇게 타고 내려간 지 얼마나 됐을까? 이 이모님이 조수석에서 깜빡 졸다가 눈을 탁 떴는데 저기 도로 끝 중앙에 아들이 보이더래요. 그 아들은 말없이 멍하게 서서는 이모 쪽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그건 분명히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모가 차 세우라고 고함을 질렀고 덩달아 놀랐던 이모부는 급히 갓길에 차를 태요. 근데 분명히 아들이 서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짙은 안개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아들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 사고가 나 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모부가 달리던 그 도로 끝에 무려 5중 추돌 사고가 나 있던 거죠.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두 분이 그대로 달렸다면 2차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겠죠. 이모는 곧바로 사고 신고를 했고 무사히 그 안개 낀 곳을 벗어났어요. 이번 일로 크게 놀란 이모부가 잠깐 쉬었다 가자면서 휴게소에 들렀어요. 여기서 볼 일도 보고 끼니도 때운 후에 이모부는 운전석에 앉아서 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모부의 꿈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아빠 빨리 와. 나 너무 추워. 이러더라는 거죠. 그 말에 이모부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고 이모한테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이모가 아들 꿈을 꿨을 때 아들 꿈을 꿨다고만 말을 했지 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말을 안 했거든요. 했구나. 그런데 아들이 이모부 꿈에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 이모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두 분은 이 일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했고 곧장 차를 몰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도로 상태가 좀 안 좋았던지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그대로 쳐박은 거죠.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계속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니까 두 분은 너무 놀라가지고 차에 그대로 경직돼 있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저 차 밖에 있는 밭의 한가운데에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뭔가 초월한 것 같이 멍한 표정을 하고서는 아무 말도 없이 두 분을 그대로 바라보더래요. 이 두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겨우겨우 기어가지고 차에서 빠져나왔고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가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트럭이 나타나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서 있던 그 차를 그대로 밀고 간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차 안에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를 당했겠죠. 그렇게 두 분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 두 분이 다친 와중에도 너무 혼란스럽더래요. 자꾸 꿈에 나타나서 같은 말만 하던 아들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하려는 건가 싶었던 거죠.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고 빨리 오라고 해서 빨리 가다가 결국엔 사고가 났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해치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게 사고가 나기 전에 계속 나타나서 또 구해주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아들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더 못해준 게 있나, 한이 맺혀서 그러는 건가. 그래서 그때는 몸보다도 마음이 더 아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모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은 이모부는 그때 그 무당을 한 번만 더 찾아가 보자고 했대요. 분명히 그 무당은 뭔가 알고 그런 말을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매번 같은 말만 하던 무당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묻더래요. 내가 뭘 했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지. 한번 생각해봐. 당신 꿈에 나타나서 아들이 계속 춥다고 안 했어? 근데 당신들 목숨을 구해준 아들은 말 한마디 했어? 어머, 그렇네. 이 두 분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꿈에 나타났던 아들은 뭐 춥다거나 빨리 내려오라거나 그런 말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현실에서 봤던 그 아들은 그저 두 분을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나타났던 아들은 표정이 계속 울고 있다거나 그런 표정이었는데 현실에서 봤던 아들은 그냥 무표정이었대요. 그때 무당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원래 여한이 없이 죽은 자는 그렇게 함부로 나타나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 꿈에 나타난 그 아들은 당신네 아들이 아니라 원귀다. 그 원귀가 아들의 모습을 훔쳐서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려 했고 그걸 눈치챈 아들이 당신들한테 나타나서 구해준 거다. 아들이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다면 편하게 잘 쉬고 있는 거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일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 편히 살아라. 이러더래요. 저도 처음에 이 제보를 받고 아니 이 무당분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말을 안 해주고 빙빙 돌려서 말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율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무당이 청기누설을 하면 화를 당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벌전을 받는다고요. 네네네. 무당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모님 내외분이 진짜 아드님의 영혼을 본 후에야 무당이 설명을 해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모습을 훔쳐서 나타났던 그 원기는 뭔지, 아니 왜 그 두 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치려고 했던 건지 정말 많은 의문이 남는 사연이었어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이율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 말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간혹 쓰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형사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제 사건을 다루시면서 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정말 원도 한도 없는 망자는 말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이모님 네 분에게 나타난 그 원귀는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귀신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원기나 뭐 환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남을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나를 너가 죽였어. 그럼 너만 해야 할 거야가 아니고 그 원한이 다른 사람한테도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기, 환기는 조심해야 되고 말이 없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고를 풀어드려서 숨통을 열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라는 게 저희 삼배소창이라고 무교의 용품이 있는데 이렇게 매듭 지어가지고 풀면 이제 풀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원한이 좀 풀리시면서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창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귀신 같은 경우에는 그 영혼을 뺀 다음에 풀어드려야지 조상님들께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창기 먼저 빼고 조상 영가를 풀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어느 정도 말이 맞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무서운 어떤 존재를 봤는데 말을 시키면 순간 너 귀신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더 무서운 거일 수도 있구나. 말을 안 하면요? 왜냐하면 귀신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네. 누굴 봤는데 말을 한다. 그러면 귀신이 아닌 애가 아니라 더 무서운 귀신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 사연처럼 일반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는 경우 많이 있나요?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보일 수가 있죠. 직계가 아니더라도 친구나 뭐 아니면은 연줄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 영이 됐을 때 보일 수가 있어요. 꿈에 인연이 나타나고. 깊은 관계면요. 네, 그 친구한테 나를 풀어달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족 중에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제 친구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꽤 있죠. 직계가 아닌데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있습니다. 얘가 갑자기 왜 나한테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그렇죠. 나타났는데 배가 고프다고 한다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해가지고 진짜 그 친구의 영가가 맞는지 조상당에 올라갔는지 그런 것부터 좀 파악을 하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참 기괴한 사건입니다. 저희 경찰 내에서 사건 중에서도 참 이상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때는 이제 2011년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경상북도 문경시라는 곳이 있는데 폐채석장에 중년 남성의 시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망했다는 신고는 사실 경찰에서는 자주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가서 보니까 남성의 모습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십자가에 박혀서 죽어 있었습니다. 못으로 양 팔과 양 발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이렇게 숙여서 죽은 시체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이하다.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누군가 죽이고 매달았거나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누군가 이제 도움을 줬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력자가. 예,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타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결과는 자살로 판결이 됐습니다.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망한 남성은 50대 택시 운전사였던 김 씨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 사이비 종교에 약간 심취했다고 하는데요. 사망 모습을 보면 김 씨가 옷을 흰 속옷만 입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 예, 예수님. 마치 예수님처럼 사망한 상태였고 그리고 장소도 보면 폐채석장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곳도 골고타 언덕이라고 바위들이 많이 있던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부활절 그 즈음이었습니다. 십자가도 한 개가 있던 게 아니라 가운데 하나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 사망자가 있었고 양 옆에 십자가가 하나씩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른 일반인 범죄자들과 같이 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자세히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해보니까 김 씨가 사망한 곳 옆에 작은 텐트가 있었는데 그 텐트 안에는 사망을 계획한 계획서 그리고 순서대로 이제 뭘 한다라는 계획서가 있고 이 십자가를 작성한 이 도면 그리고 각종 도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과 국가수에서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시나리오대로 한번 해봤죠. 십자가가 이제 있으면 거기 발판이 있습니다. 밑에. 발판에 올라가서 먼저 오른발에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제 뼈 사이에 이제 좀 못 파진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못을 박아요. 못을 박고 왼쪽 다리도 똑같이 이제 약간 몸을 구부려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허리에 끈을 묶고 가슴 쪽에도 한 번 더 끈을 묶고 그리고 목 쪽에 끈을 묶습니다. 옆구리에 또 상처를 냈더라고요. 상처를 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한번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아마 똑같이 재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찌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중요한 게 손을 박을 수가 없잖아요. 손은 미리 이제 양쪽에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양쪽에 못을 박아 놓고 검지와 중지 사이 이 정도로 이제 드릴로 이쪽을 뚫었더라고요. 이렇게. 미리요? 아니 이거 다 하고 이제 그때 다 당시에 하고 나서. 그래서 손가락을 그냥 끼면은 바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붕대로 하나 손을 껴서 반대로 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꼈더라고요. 그렇게 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손바닥보다는 손등 쪽에 상처가 더 많습니다. 낀 상태에서 이제 계속 몸을 움직이다 보면 상처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십자가형은 이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래요. 여기 손목과 발목에 박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사람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형은 이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김 씨는 옆구리에 상처가 났고 피가 이제 계속 빠지니까 정신을 잃은 거죠. 정신을 잃으면서 목에 걸고 있던 끈이 압박을 해서 과다출혈과 질식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부심제라는 약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신경 안정제라고 합니다. 과다하게 먹으면 환각 그런 증세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부검을 해보니까 김 씨의 몸에는 약물 흔적이 없어요. 어머, 아무것도 안 먹고 한 거죠. 아, 그 구심제는 추측이었던 거예요? 아니, 구심제가 발견이 됐었는데 추측을 하건데 자기가 이제 이 고통으로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해 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이제 견디고 한 거죠. 맨정신으로. 이 맨정신으로. 왜 그런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김 씨가 얼마 전에 아들에게서 간을 이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식을 받고 얼마 있다가 아들이 사망을 합니다. 아마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씨는 굉장히 낙담을 했고, 김 씨가 평소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어서 이 문제로 부인과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가족사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이유 때문에 김 씨가 이렇게 기괴한 죽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종교에서 십자가가 의미를 하는 게 예. 부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어쩌면 제 생각에는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부활을 좀 꿈꿨던 건 아닌가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것 좀 같습니다. 들어요. 도구가 어디 있었죠? 도구는 다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하고 그 텐트 안에 또 있었고, 드릴도 그러면 드릴도 천막에서 뚫은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뚫은 거예요? 현장에서 뚫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건 웬만한 사람은 쉽게 하는 일 아니죠? 이렇게 아무리 종교의 힘으로 이긴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을. 제가 그 고통을 조금 아는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피를 보면 그 다음에 고통을 아무것도 못 느껴요. 피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손을 뚫었다 쳐요. 그럼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통증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실제 머리가 깨져봤는데 통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시원하다는 느낌?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예. 그 십자가 이 고통을 남이 볼 때는 야 저거 고통 뚫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피가 뚫린 순간 고통은 없다.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 저도 또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 못에 이렇게 머리가 팍 해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고통 하나 없었어요. 그죠? 고통 없죠? 고통이 없었어요. 시원하다는 느낌 들 거예요. 오히려 상대 쪽에서 여기 머리에 지금 피가 난다라고 해서 인지가 됐지 고통은 없었어요. 어디서 봤는데 몸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겨내려고. 그 고통을 감소시키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기절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더 이상 더 어려움이 안 빠지기 위해서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극한으로 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조력자가 없나요? 처음에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력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증거가 없었고, 그리고 만약 조력자가 있었다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조력자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굳이 자기가 손으로, 드릴도 전자드릴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하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했으니까 굳이 조력자가 있었다면 편하게 했을 텐데 거기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올라가서 뭐 하고 계획서가 계획서가 다 있어요. 계획서가 있어서 자살로 된 거네요. 십자가도 다 그려가지고 만든 도면도 있었고. 진짜 안타까운 게 가족끼리 간을 준다는 것도 솔직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그렇게 간까지 이식해주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소중한 목숨을 왜 버렸어야만 되는지, 물론 아들을 잃은 심정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 김 씨를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누구였을지. 근데 부활을 꿈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가 4월 말 정도의 부활절 주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맞춰서 한 걸 보면 이번 인생은 좀 슬프고 비극적이지만 내가 다음 인생에서 부활을 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꿈이라는 것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꿈은 이제 무의식에서 진행을 보통 해요. 근데 자각몽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본인이 꿈을 꾸면서 인지가 돼가지고 행동을 한다던가 말을 한다던가 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소수고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으로 진행하는 꿈 중에서 자기가 꿈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고 절대 꾸면 안 된다라는 꿈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문 관련된 꿈입니다. 처음에 이제 문이라는 소스가 나왔을 때 대부분 내가 문의 앞에 서 있다라고 자각을 하거나 아니면 꿈에서 깨고 나서 내가 문 꿈을 꿨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진행 상황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진행 상황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이라는 거는 꿈에서 다른 차원으로 가는 이동수단을 뜻해요. 정말 그 다른 차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절대적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제 다른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가 있어요.
버스? 네,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버스인데 뭐 마을 버스든 뭐 빨간 버스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버스에 탔는데 내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탈 수도 있고 혹은 주변의 그 환경에서 조금 꺼멓게 보이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그 꿈에서 깨야 되는데 대부분 그 버스를 타고 그대로 가진 않아요. 보통 중간에 깹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차. 운송수단이 많이 위험한가요? 꿈에서? 네, 꿈에서 운송수단이 나오고 본인이 그 안에 있을 때 빨리 깨고 싶다라는 생각이 대체적으로 들 거예요. 그때는 빨리 깨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기차 관련돼서 말씀드릴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옳지 않은 존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옳지 않은 존재를 섬겼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급이 그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조금 그런 기운을 도덕적 기준에서 안 좋게 활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꿈에 들었어요. 본인 딱 자각을 한 거죠.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쭉 가고 있는데 뭔가 이게 갈수록 깊이 있게 들어가고 소리가 막 이렇게 아우성, 비명들이 이제 들리는 거죠. 내가 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딱 자각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구나. 자각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동시에 옳지 않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머지않은 미래에 너는 나를 배신하고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폭로를 할 거고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너는 얘기를 할 거다.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충성을 다했고 뭐 하나 이제 빠지지 않게 잘 해가지고 이 계급까지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를 제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반드시 미래에 폭로를 한다. 해서 그 자리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종교의 상징물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빛을 쏟아내가지고 그 존재를 물린 거예요. 근데도 이제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거죠.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큰일 났구나. 거기로 가는구나 하는데 또다시 같은 또 이제 종교 상징물이 나와서 정말 강한 빛을 뿜어내서 그 존재를 이제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깬 거예요. 이분은 이제 결국에는 그 세계에서 나와서 지금 한 종교에 이제 속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다니시는 분이 됐어요. 이렇게 좀 극적인 케이스는 아무래도 꾸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뭐 살 날이 머지 않았구나. 나 지금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라는 자각도 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그 꿈에서 깨어나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이제 존재가 또 있는데 조상님들 혹은 자기 직계 중에 자기가 굉장히 아꼈던 뭐 딸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나와서 손을 내밀면서 따라와라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손은 웬만해선 잡으시면 안 되고요. 잡아도 되는 케이스도 물론 소수론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잡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아끼는 할머니였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그게 꿈의 안에서도 그렇게 자각이 돼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돌려보내셔야 되고 절대로 그 손을 잡고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딘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고 그리고 손을 잡으려고 할 때 나는 이 손을 잡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때 대체적으로 안 잡고 깨어나서 산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제가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간 내려가서 돌아가시는 묘자리부터 다 봐드렸어요. 목욕도 시켜드리고 2년 만에 꿈을 꿨는데 제가 처음으로 휴가 갔어 그때요. 전원으로 빙어 잡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빙어 잡다가 졸았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예. 그때 제 별명이 돼지였어요. 야 돼지야 뭐하고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빙어 잡고 있지? 야 나는 로또를 끌고 싶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 로또를 끌고 로또는 요즘 번호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내 손을 딱 잡더니 복권방 터는 꿈을 딱 꾼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쓴 번호가 1, 2, 3, 15, 20, 25를 딱 쓴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 토요일 날 와서 1, 2, 3, 15, 20, 25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날 저녁 10시경에 저는 정말 잊고 있었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 오늘 나중에 로또 끄는 거 확인 안 해봐? 딱 그런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 왜요? 1등 번호가 1, 2, 3, 15, 20, 22. 우와. 25 하나만 탁 들렸어. 100만 원 3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꿈을 할아버지 한 번 더 나와주세요 했는데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합니다. 이야. 실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끌어서 간 그렇지. 거니까 약간 나를 따라와라의 그래서 느낌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많은 손자 중에 내가 한 달간 내려가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다 간병 다 해드리고 할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
초반에 하셨는데 몇 자리 다 해주시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조상에서 예뻐하셔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강제로 끌고 가신 건가요, 그러면? 아, 손을 싹 뿌리 잡더라고요. 야. 근데 꿈에서 복권방 딱 써있는 문은 미닫이 문인데 이렇게 열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문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제 제가 그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는 정말 위험한 케이스인데 예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승사자 꿈이에요. 꿈에서 일반인이 사자를 보았다라고 하면은요, 무조건적으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집에 줄조상이 난다거나 자기에게 건강상의 이변이 생긴다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최악 중에 최악이죠. 본인이 제명에 이제 못 살다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정해진 명에 맞추어서 오신 사자를 절대 물릴 수는 없어요. 그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정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러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거든요. 2-3달 전에 제가 이제 진행을 했던 분인데 집안에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직계부터 해가지고 줄초상이 나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 조상에서 좀 얽힌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자가 와서 인딸이라는 걸 걸쳐놓는데, 그 인딸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 집안에다가 이렇게 줄을 걸쳐놓는 거예요. 사자가 집안에 이렇게 드나든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딸이를 놓은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그걸 좀 해결한 일이 2-3달 전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 같은 경우에 보이시면은 빠르게 상담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음식에서 뭐 조상님들이 음식을 주신다, 뭐 제사상에 제사밥을 먹었다 해서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음식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씩 좀 풀어드릴게요. 잔칫날로 보여지는 상에 내가 막 이렇게 먹었다, 이런 거는 경사스러운 일이 집안에 생길 수 있다라는 뜻이고, 내가 거기서 허겁지겁 많이 먹었다라는 뜻은 재물운이랑 직업운기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막 찝찝해 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는 조상님들께서 그 음식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많이 찝찝해 하시는데, 이거는 평소에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풀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행색이 좀 이상하시거나 내 눈앞에 있는 게 조상인데 조상이 아닌 것 같아, 내 엄마인데 엄마가 아닌 것 같아 하시면 절대로 받아드시면 안 됩니다. 그땐 건강상의 이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꿈에서 뭔가 내가 이상하고 이거는 좀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는요, 웬만해선 하시면 안 돼요. 그 직감을 따르셔야 돼요. 꿈에 들어갔을 때는 내 그 영성 상태가 제대로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현실적인 사람이든,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든, 아무리 감수성이 짙은 사람이든 꿈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다 이제 똑같은 영성체가 좀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의 직감을 빠르게 믿으셔야 되고, 혹은 이성이 이렇게 발달하신 재직가님 같은 경우에도 머리로 딱 떠요. 이거 뭐가 이상해. 그 순간 딱 깨실 수도 있어요. 각성이 돼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손님들께서 종종 뭐 꿈에서 자신의 뭐 직계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시고 친구분들이 나오시고 이럴 때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꿈에 나왔다고 해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 또 정말 내가 있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에서 뭔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때 빠르게 진단을 받으시면 되지, 혼자 불안해 하셔가지고 기운을 깎아먹으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생활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꿈 해몽책 이렇게 열어보듯이. 네. 요즘은 검색합니다만. 예전에 꿈 해몽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한다고 검색을 해가지고 봤었는데, 대체적으로 아닌 것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데이터적인 거라, 우리 띠별 운세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 띠별 운세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주를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거거든요. 이 사주팔자 4개 기둥에 8글자가 굉장히 정확한 건데, 띠별 운세만 본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또 빠지시면 안 돼요. 네, 대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지. 재밌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정신과 의사도요, 실제로 꿈을 연구한대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꿈에 대한 연구가 예. 있고, 이제 의사도 심리학적인 것으로 접촉을 하면 꿈에 거울이 나오면 그건 좀 자아가 많이 약해질 때,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꿈이 정말 이런 뭐 미신, 무속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또 과학적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무의식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일종의. 맞죠, 맞죠.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합쳐졌을 예. 수도 있고요. 이게 물리학자분들, 과학자분들 중에서도 영신론자 분들이 좀 계세요. 왜냐하면 물리학적으로도 파시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를 좀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시기도 하는데, 네. 행성도 그렇고. 네. 저도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주를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면 맞아요. 종교를 믿게 된대요. 진짜요? 아, 진짜로. 들어본 적 있는 것 이 같아요. 우주는 도저히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없어라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오늘 제가 직접 검과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 얼굴이 너무 초췌하고 화장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는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데 첫 마디가 저를 보는 순간, 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짓냐. 살려달라? 도와달라? 소원이 있다? 이 멘트만 하시는 거예요. 저기 아가씨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은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한 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조차 없습니다. 근데 우리 홀어머니가 어저께 갑자기 돌아가셨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삼류 영화배우 아시죠? 삼류 영화배우. 그 부산 단편제 거기에 나가서 이제 촬영하는 분인데 어제 부산에서 경찰관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경기 북부의 한 조그만 마을인데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을. 근데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너희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내진탕으로 돌아가셨다. 그래 알고 있어라 하고 밤늦게 전화를 받고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 한숨 못 자고 아침 첫 차를 타고 바로 부산에서 병원 영안실로 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사실 눈물도 안 흘렸대. 그때부터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그래서 경찰관한테 가니까 경찰관은 할머니 너희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쓰러진 걸 왜 자꾸만 더 수사해달라고 하느냐. 그때 엄마 나이가 83입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고 나이가 많으시죠. 한숨도 터지고 왜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50에 낳은 무남동요 외딸이에요. 이렇게 강인하게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허망해 가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이유는 형사님 현장을 한 번만 가주세요. 그때 시간이 밤 한 8시 정도 됐거든요. 옆에서 초췌한 얼굴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현장을 한 번만 봐달라는 거 안 갈 형사가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 가죠. 형사님이 가서 이 현장을 보고 판단만 해준다면 자기는 어머니를 고이 보내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해갖고 경기 북부에 있는 그 작은 마을로 제가 도착을 했어요. 이 마을이 한 20여 가구 사는 작은 마을인데 초입에 식당을 하더라고. 근데 김치찌개 집이에요. 그러니까 막걸리도 팔고 하는 집인데 그런 분 아시죠? 문 열고 들어가면 뭐 한 10평 내에 되는데 우측에 주방이고 원탁 테이블 이런 원탁 테이블이에요. 중간에 연탄불 있고 근데 탁자가 이런 플라스틱 탁자인데 위에 비닐 코팅되어 있는 의자 그런 의자예요. 뭐 냄새야 뭐 시골 냄새니까 식당 냄새 뭐 그런 시골 냄새 플러스 뭐 막걸리 냄새 이런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봤던 그런 현장하고는 뭐랄까 급하게 엄마가 후송되는 과정에서 흐트러진 그런 모습? 범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러보는데 옆에 떨어진 의자 신발 자국이 딱 찍혀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의자가 높여져 있는데 신발이 옆으로 눌러서 신발이 자국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신발을 밟고 엄마를 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발 자국이 등산화 내지는 작업화예요. 굵었어. 그래서 따님도 그걸 봤어. 형사님 이게 뭐죠? 누군가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엄마랑 다투다가 밀지 않았을까? 물론 뭐 죽이려는 의사는 없었겠지만 어떡하죠? 어떡하지? 혹시 이 동네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된다 물어보니까 한 20여 가구 정도 있다고 그때 따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가봅시다. 그 의자를 들고 나섰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집. 시골은 마당 있는 집들이에요. 다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세 번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계십니까? 하는 순간 두 분 아줌마 아저씨가 뛰어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마당에 그냥 뚝 앉아. 그냥 계십니까만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저씨 아줌마가 그 딸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살려줘. 미안해. 딸이 이 모습을 딱 지켜봐요. 아니 삼촌, 이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실은 내가 미안한 거는 내일 아침에 경찰서를 가려고 했어.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 삼촌이라는 분이 50만 원을 할머니한테 빌렸어요. 이걸 갚지 않고 하니까 할머니가 왜 너는 맨날 와서 막걸리 먹으면서 돈 안 주느냐. 당장 갚아라니까 나중에 줄게. 돈이 없어 하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이렇게 민 거예요. 넘어지면서 내진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줘. 미안해. 내가 처벌 다 받을게. 전에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아니 그럼 그렇지. 나이 80 이상 되는 분을 홀로 남기고 가고 그 다른 손님이 와서 발견했거든요. 당신이 잘못한 것은 지금 그거야. 물론 엄마를 해할 마음은 없을지 몰라도 왜 보호 조치 없이 그냥 갔냐. 너 이 사람 이 양반이 나이도 먹은 사람이 왜 이러니까 따님이 저를 딱 잡아요. 형사님 잠깐만 나오시라고. 한 번만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저분 두 분 제가 어릴 때 한 살부터 저를 업어주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눈물도 나고 눈물 안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키워주셨던 분입니다. 실은 지금 저희 엄마가 무당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시신이 왜 무당집에 있어? 제가 눈물을 안 흘린 이유가 병원에 와서 엄마의 죽음을 본 이후에 너무나 속이 상했는데 병원에서 접수를 하라는데 돈이 없어서 접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그래도 너무 급한 나머지 엄마의 시신을 빼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래도 아는 지인분이 무당이래 해갖고 그 이모가 임실에도 우리 집을 안치하래 해갖고 지금 엄마 시신이 무당집 뒷칸에 나무도 아닌 그 종이로 된 박스 있죠. 박스를 임시로 덮여놨다는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다고. 여름.
지금 하루 딱 됐던 시간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형사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실은 부산에서 아침 일찍 와서 병원에서 엄마를 보고 경찰을 만나고 엄마를 무당집에 안치하고 잠깐 무당집 뒤틀에서 앉아서 기대고 쉬고 있으면 잠깐 눈을 감고 졸았는데 눈을 갑자기 뜬 순간 앞에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고개를 일로 돌려서 같이 돌려가니까 지금 형사님이 찾아준 이 두 번은 제가 오늘 낮에 2번 꿈을 꿨습니다. 형사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형사님이 오늘 이 2번을 잡아주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엄마 지금 무당집에 있는 거 당장 가자고. 근처니까 두 사람을 전부 다 데리고 무당집을 딱 가고 법사님 저 왔습니다고 따님은 먼저 문을 여는데 하고 시커먼 형체가 휙 지나가는 거야. 아, 정말요? 실합니다 이거. 휙 지나가는 거야. 뭐야 이거 뭐예요? 하니까 형사님 보셨어요? 아니 뭐냐고. 낮에 꿈꿨던 그 저승사자라고. 혹시 이 안타깝고 귀엽고 착한 딸을 홀로 두고 가기 싫어서 엄마가 가기 전 마지막 주신 선물이 아닐까? 깜짝 놀랐어요. 형사님도 직접 보신 거죠? 근데 저는 이 같은 모양이 아니고 검은 형체가 지나가는 모습.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오히려 이거 혹시 아까 봤던 뭐냐고 하니까 형사님 보셨어요? 저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기다려줬던 거야.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엄마가 귀한 딸을 홀로 두고 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승을 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서 한을 좀 풀고 마지막 딸한테 열심히 살아라. 그런 선물이 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런 사건을 해결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좀 답답했던 게 처음에 사건을 접수했던 경찰이 왜 수사도 하나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단순히 사고를 누구죠 그 사람은? 그 이유는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성의 없게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능성을 열어놨어야 되는데. 100세 시대에 네, 일반인분이 사자를 그렇게 그 꿈이 아니잖아요. 정말 실제 현실을 본 그냥 딱 거죠. 지나가다 보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가 아니어가지고 저도 좀 되게 놀라웠어요. 아까. 영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열려 있으신.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영화는 좀 다른 건데 네. 우연찮게 그게 이제 보통은 사자가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는 경우 그런 이제 누구한테는 보여주고 누구한테 안 보여주고 이러긴 하는데 그때는 순간적으로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슉 지나가셨는데 우연찮게 그냥 보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무당집에서 거기 붙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검거가 되셨나요? 네, 검거됐는데 따님께서 최대한 선처해달라 해서 저도 선처해줬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되니까요. 네. 오늘 스토리는 정말 다양한 미스테리, 또 범죄, 실화들을 가져와 주셨어요. 괴담도 있었고요. 평소 네 사람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렇게 스페셜한 게스트와 함께 하니까 이야기가 더 풍성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집중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괴담을 보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